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외식 창업 실무 캡스톤 디자인 수업 담당하고 있는 이승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세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이 캡스톤 디자인 관련되는 수업들 진행하면서 이제 그냥 공지사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팀 만들고 뭐 이제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할 수 있도록 뭐 그 정도만 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학교에서 급하게 이 캡스톤 디자인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급하게 이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를 나가게 되는 산업체 연계 과정하고 창의 자유과제 그 팀을 급하게 좀 선발을 빨리 분류를 해서 이제 학교에서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급하게 연락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다행히 또 빨리 답변들을 금방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금요일 날 잘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그 두 가지 과정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창의 자유 과제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수업 꼭 똑같이 들으시면 되고 다른 수업처럼 그냥 똑같이 진행되고 끝나는 거고 지금 이제 중요한 거는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가 코로나가 사실 없으면 이 코로나의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을 할 때 과제 수행의 미팅 비용을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창의 자유 과제는 이제 그 미팅 비용을 여러분들이 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별로 부담 없이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수업 끝나면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만들었던 내용을 책으로 만들어서 제가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게 수업 끝나면 좀 의미 있는 뿌듯한 결과물을 하나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마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과정인 이 산업체 연계 과정, 캡스톤 디자인 산업체 연계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그 캡스톤 경진대회라는 걸 이제 참여하는 그런 기회를 이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간에 이제 과정들은 똑같이 진행을 하고요. 사업계획서가 완성이 되면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경진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 하게 되고 그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과정들은 제가 나중에 이제 다 여러분들 도와드릴 건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코로나가 언제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경진대회가 진행이 될지 안 될지도 약간 좀 불투명합니다. 뭐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좀 재미나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지금 조금 상황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불투명하니까 이건 상황이 이제 그에 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요. 일단은 저희 복습 이제 한번 해야겠죠. 이제 복습을 잠깐 하고 그러고 이제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고요. 제가 얼굴을 끄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굴 끄고 여러분들하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제 얼굴은 끄고 이제 목소리로만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들 중에서 외식산업과 창업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했었고요. 창업을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가상 창업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지만 내가 창업을 만약에 진짜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창업에 대한 고민들을 어떤 전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창업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얘기들 여러분한테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창업을 고민할 때 나는 사업형 인간이냐, 창업형 인간이냐 이거를 이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 강점, 약점, 나한테 주어진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뭔지를 분석하는 사고를 하는 것이 창업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외식 창업가로서 필요한 자질 12가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물론 이걸 다 가지면 저희가 완벽한 대성공을 거둘 수 있는 창업가가 되겠죠.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나 저 역시도 이 12가지의
자질들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의 일부분만 저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일부분만 가지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잘하는 것하고 못하는 걸 명확히 구분을 해내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들을 잘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못하는 것들은 내가 여러분들이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객 서비스와 세일즈 마인드가 제일 중요하다. 이걸 통해서 이것만 잘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성공적인 창업을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었죠. 자, 그래서 창업 준비하는 단계의 체크 포인트가 뭔지에 대한 설명을 이 12가지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었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좀 배워 나가는 내용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대한 내용들, 뭐 창업 환경이 시대적으로 어떻게 바뀌었었는지, 한국 외식 산업이 얼마나 크게 성장하고 있는지, 지금도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고, 특히 이 코로나 시대에 이 외식 산업의 중요성은 더 커졌죠. 물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됐지만, 특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아마 수업 때 그 내용을 해드릴 텐데, 얼마나 시장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국 외식 산업에 대한 그 성장에 대한 설명 지난 시간에 잠깐 해드렸었고, 이제 앞으로 그 중요한 얘기들은 이제 수업 안에서도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 직업적인 건 창업적인 건 간에 이제 어떤 포인트를 통해서 내가 이 외식이라는 걸 접근하는 것이 이 언택트 시대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지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 현실 굉장히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었고, 제가 좀 어두운 얘기들을 많이 해드렸었죠. 암울한 얘기들. 폐업률이 굉장히 높고, 사실은 5년간 창업 대비 폐업률은 90%에 가깝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 생존율이 2.3%뿐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그 다음에 서울시를 놓고 보면 신규 창업 위험도가 이렇게 높고,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죠. 시장상을 잇는 창업, 에서는 특히 이제 신규 사업자와 폐업자들, 볼 때 신규 사업자가 일단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고, 특히 이제 외식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반면에 이제 폐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정부 데이터를 보더라도 5년간 폐업률은 90%가 넘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외식 산업 경기 전망 지수도 나쁘고, 업종별 생존율도 굉장히 사실 안 좋아지고 있다. 3년간 놓고 볼 때. 그 다음에 한국은 이런 반면에 또 프랜차이즈는 급격하게 팽창을 했었다. 뭐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한국 외식 시장이 어떤 트렌드로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포장 외식이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해드렸었고, 그 다음에 또 외식 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메뉴를 즐겨 먹는지,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하고 개인 창업 업소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지, 또 중요성은 뭔지, 또 결론적으로는 맛, 품질, 서비스가 좋고 합리적인 가격들을 사람들이 소비자가 선호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외식 사업 이용 분야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각 업종별로 이용하는 횟수는 얼마고, 그 다음에 1회당 지출하는 비용은 얼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이걸 해드린 이유는 이제 내가 뭔가 가상 창업을 할 때도 가격대를 얼마에 팔 건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외식업계 침체의 원인에 대한 이제 창업하신 경영자분들의 입장에서의 얘기들, 운영난 요인, 그 다음에 이 외식업계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뭐 이런 이제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이런 창업자들에 대한 어떤 조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여드렸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었죠. 네. 한국은 이런 6개의 외식 산업의 특징으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은 지금 현재 외식 시장만 놓고 볼 때는 이제 과도한 경쟁에 놓여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태계 안에서 열악한 생태계 안에서 굉장히 큰 어떤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더 자영업 창업자들은 지금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 해드렸었고, 창업의 사유서, 창업자, 아이템, 자본, 기술이 중요한데 특히 외식업에서는 아이템과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 외식 창업의 사유소, 그 중에서 창업 실패의 가장 큰 요인, 90%를 차지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창업자 스스로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좋은 아이템을 찾고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창업이 성공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럼 창업자의 경영 능력이 사업 성공의 실패를 절대적으로 작용한다. 어떤 판단과 능력들, 그 다음에 이 창업을 리더십 있게 끌고 가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올바른 창업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해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들의 목표를 명확히 세우고 또 다양한 인적, 물적, 기능적 자원들을 결합해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 이게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이 가능한 사업체를 설립하는 것. 이게 진정한 창업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창업의 유형,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에 대한 두 가지 창업 형태를 놓고 제가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창업 안에서도, 독립창업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창업, 프랜차이즈 창업 안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창업들의 형태를 설명을 드렸었고, 프랜차이즈하고 독립창업의 생존율을 비교해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언제 창업하는 게 좋은가? 그래서 창업별 연령대의 특성들을 잠깐 설명드렸었고, 이제 30대 초중반 창업하는 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좋다. 단 다양한 경험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한 내가 충분한 고민, 준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은 창업, 테스트 매장을 통한 작은 창업을 시도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깐부치킨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설명을 얘기를 해드렸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자, 오늘 이제 외식 창업 실무 3강의 1차 시 수업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이제 사업가, 나는 진짜 창업이 좀 가능한 창업형의 사람이냐, 이 사업이 가능한 사람이냐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올려드리는 질문지가 있어요. 그 질문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거기에 이제 답변을 좀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연 나는 창업가로서 어느 정도 자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제 평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좀 이따 이제 제가 그거는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가인가 장사꾼인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뭐 요즘 이제 많은 친구들이 그냥 돈을 잘 버는 거에 대한 것만 굉장히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돈을 그냥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나는 그냥 건물주가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내가 돈을 많이 벌거나 건물주가 되려면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과정이.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으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그런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또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삶의 가치를 놓고 볼 때 돈을 꼭 많이 번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내가 행복의 가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돈을 많이 벌지 못하더라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사실 세상에 많거든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삶의 어떤 방향 안에서 절대적 가치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내가 창업을 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질 거냐 장사꾼의 마인드를 가질 거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창업을 해야 된다면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고 싶어요. 서민가프라는 이제 방송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방송이. 여기 보면 정말 너무나 열심히 성실히 사신 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서민가프. 그러면 나는 서민가프로 사신 분들 여기 나오는 얘기들 들어보면 뭐 연매출 10억, 15억이고 내 자산이 30억이고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굉장히 부러운 얘기죠, 저희들한테. 그죠? 근데 이 서민가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일단 새벽부터 일어나서 엄청나게 밤에 해질 때까지 너무나 열심히 일하십니다. 이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특별한 기술들을 가지고 그런 이제 돈을 많이 버신 분들이죠.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왜 여러분들한테 내가 장사꾼과 사업가의 차이가 뭐냐라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 짓는 거는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음, 내가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예. 자, 여기 나오신 대부분들은요. 본인이 아프거나 본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수입이 없어져요.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특별한 어떤 재능과 역량 때문에 그게 유지되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자, 내가 일을 하고 있지 않고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것. 그게 사업가인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오늘 아마 수업들 다음 시간까지 연결되는 수업들을 쫙 들으면 사업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내가 이 관점들을 바라보고 어? 음, 생각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분 잘 아시죠? 손정희, 손정희라는 분인데 이분도 굉장히 작은 구멍가게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일본 최고의 기업인 그 소프트뱅크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국 분이시죠. 예. 근데 이분처럼 뭔가 그런 사업가가 저희가 뭐 되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음, 이제 이분이 썼던 책들을 보면 그런 이제 사업가적인 마인드에 대한 책들이 나와요. 그러면 결국은 뭔가 확정성 있는 것들을 내가 통해서 이제 뭔가 일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내가 혼자서 내가 뭔가 잘하는 기술 가지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프면 그게 소멸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중간에 너무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아프면 그 일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장사꾼과 사업가의 가장 큰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잠자거나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구조를 만드는 것. 예. 그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서민가부들도 결국은 그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일을 못하게 되면 소멸하는 거죠, 소멸. 예. 그러니까 소멸하면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창업과 사업은 반드시 연속성을 띠고 지속적으로 확장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그거에 대한 개념들 여러분들이 명확히 좀 알 필요가 있죠. 예. 자, 이거는 이제 부산 어묵, 삼진 어묵에 대한 얘기를 잠깐 제가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이제 부산 놀러 가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한동안 삼진 어묵이 그 부산 여행의 메카였어요. 그래서 이 부산을 놀러 가면 이 삼진 어묵 매장을 꼭 들렸다 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뭐 그 순례 코스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이 골목 보이시나요? 이 삼진어묵은 굉장히 이제 오래됐죠. 1953년도에 삼진어묵이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이 골목, 이 시장 골목이 전쟁이 6.25 전쟁이 끝나고 굉장히 이제 여기가 그런 하나의 이제 어묵 골목이었던 시장입니다. 시장의 어묵 골목이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작은 어묵 가게들이 쫙 여기에 있었고 그냥 가내수공업이죠. 그냥 조그만 기계 아니면 이제 가내수공업으로 그 생선들을 갈아가지고 뭉쳐가지고 어묵을 팔던 매장들이 여기 잔뜩 있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삼진 어묵은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어떤 관광 명소, 뭐 관광 명소라 그러긴 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부산을 놀러 가는 사람들이 꼭 찾게 되는 그런 중요한 곳이 된 거죠. 여기는 가면 이제 매장이 있고요. 역사관이 또 있어요. 역사관, 박물관도 같이 있는 곳입니다. 과거에 삼진 어묵이 여기서 1953년에 창업을 했고 지금 이런 이제 모습으로 본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거는 지금 박물관하고 매장만 있고요. 공장이 또 따로 있어요. 네, 공장이. 자, 여기 들어가시면 자, 이거 느낌이 어떻죠? 베이커리 같죠? 네, 여기 이제 어묵을 쫙 만들고 있는 공간들이 여기 뒤에 실제로 보이고요. 요 이제 반대편에 보면 여기도 이제 어묵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는 베이커리와 이런 인테리어 개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묵들을 쇼핑을 해가지고
내가 포장 패킹해가지고 가져갈 수 있게 돼 있고요. 밖으로 나가서 앞에 건물이 있어요. 앞에 건물 가면 이제 거기서 음료랑 같이 이렇게 어묵들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산 옛날에 출장 가고 막 이럴 때는 여기 일부러 들어서 그 어묵 사가지고 집에 오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이게 그런 작은 아주 작은 그런 가게에서 출발을 해서 이 삼진 어묵이 부산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뭐 음식점들에 이렇게 어묵이 팔려 나가던 걸 넘어서서 사람들이 이렇게 베이커리처럼 어묵을 쇼핑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삼진 어묵이 더 사업이 확장돼서 이런 삼진 어묵이라는 프랜차이즈 그런 매장들이 곳곳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 가면요. 기차역 같은 데 가면 삼진 어묵 매장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떡볶이, 삼진 어묵 이런 것들을 다 팝니다. 이런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패킹이 돼서 전국에 있는 마트에 다 팔려 나갑니다. 예전에는 이런 게 없어서 사실은 부산을 가가지고 꼭 사갖고 오거나 전화를 해서 택배 요청을 해야지만 삼진 어묵을 먹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 가거나 마트에 가면 삼진 어묵들을 이렇게 이제 이런 포장 형태로 되어 있는 삼진 어묵들을 어디서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게 아주 작은 구멍가게에서 어묵으로 시작을 했지만 60년이라는 세월을 거치면서 삼진 어묵은 이렇게 뭔가 확장되고 또 확장되고 또 확장되면서 하나의 큰 회사로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이렇게 성장을 하기 시작한 건요, 불과 한 10년 정도뿐이 안 됐습니다. 이제 이게 4대째 내려오고 있는 어묵 가게인데 3대째까지 할 때는 그냥 고만고만한 아주 작은 어묵 회사였어요. 이제 처음에는 구멍가게였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 때를 거치면서 이게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오뎅집들, 그다음에 오뎅을 납품하는 회사의 형태로 바뀌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매출이 한 15억 뭐 이 정도 되는 그런 아주 작은 그런 회사였는데 이제 그 공부를 하고 유학을 갔다 온 아들이 할아버지와 또 증조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그런 이제 아버지가 했던 어묵 가게를 이런 회사의 형태로 탈바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과 이 모든 것들이 15년 만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15년 동안 매출이 20억, 15억이 안 되던 삼진 어묵이 지금은 매출이 600억 이상 되는 그런 회사로 커졌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그 위에 창업자인 증조 할아버지까지는 개인의 역량으로 운영이 되던 회사였던 거죠. 그렇지만 아들이 또 물려받았고 또 그 아들이 물려받았고 근데 결국은 지금 아들이 물려받으면서는 이게 이제 사업의 형태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냥 장사꾼으로서 뭔가를 이어오던 것들이 하나의 사업의 형태로 발전됐던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삼진 어묵 사례를 지금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는 사업가로서 창업가로서 자질이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셀프로 나를 진단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시트를 하나 여러분들 소과제로 이번 주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럼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거기 있는 것들을 이제 각 항목들을 잘 읽어보시고 내가 나한테 가까운 거, 나한테 거리가 먼 거를 그냥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점수로 이제 계산을 하셔서 내가 총점을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그 시트에. 다 이제 5점, 4점, 3점, 2점, 1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평가를 한번 해볼 수가 있고 그 점수로 한번 계산해서 총점을 매겨본 다음에 과연 나는 지금 창업가로서 점수를 매겼을 때 한 몇 점일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진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과제 올리면 그 소과제를 올린 진단을 스스로 해보신 거를 해보고 체크해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저한테 결과물 작성 끝나신 거를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과제방에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 과제방에 올리시면 돼요. 작성된 것들을 이제 그렇게 해서 소과제를 진행을 하는 것들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과제를 진행하시고 그 완료되시면 이제 과제방에다 다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소과제 공제를 하면서 설명을 다시 그
소가지 안에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셀프 진단을 저희가 한번 해보고 과제방에 제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 결과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다시 다음 시간 수업을 할 때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사업가의 자질 진단은 여러분들의 이런 12가지 항목들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면 내가 한번 그냥 이거 재미삼아 그냥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내가 뭐 점수가 낮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상관없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기회, 내가 이제 어떤 부분이 나의 강점이고 장점이고 나의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고 약점인지를 한번 그런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사업가로서 역량. 저는 이제 크게 이렇게 원래 수업하고 이러고 설명해야지 효과가 더 좋은데 일단은 그냥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6가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다 가지긴 쉽지 않죠. 저도 당연히 가지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좀 더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더 규모 있게 키워나가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외식업 하시던 분들이 회사의 모양으로 좀 만들고 싶거나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좀 키워가고 싶어 하시는 생각들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이 16가지 항목들을 내가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업적인 영역 안에서 내가 반영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실행할 것인가를 이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경영이념 중요하죠. 결국은 이제 경영이념 같은 거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가치, 그 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것들을 끌고 나갈 때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기업 문화.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거죠.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들이 사업 확장에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 경영이념이 결국 이제 비전과 미션으로 만들어져야지만 이게 기업 문화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회사는 보통 비전과 미션을 만들 필요가 꼭 있는 거죠. 이게 또 바로 경영 전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장치들이 되는 겁니다. 이 비전 미션을 만들어 놓게. 이거에 기반하여 경영 전략들이 세워지는 거고요. 또 그 경영 전략 안에서 또 시장 전략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타겟으로 가고 있는 시장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돈도 굉장히 중요하죠. 투자를 받아야 되거나 우리가 공장을 세워야 되거나 매장을 더 늘려야 되거나 직원들이 더 필요하면 다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돈을 만들어내는, 돈을 이제 우리가 매출을 통해서 돈을 만들어낼 거냐, 우리가 지금 투자가 많이 필요하니까 은행에서 돈을 빌려 갖고 와가지고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래서 재무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통 물류, 우리가 어떤 유통이나 물류를 통해서 우리 제품들을 판매를 할 것인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마케팅 전략,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제품들을 판매할 것이냐. 그 다음에 또 영업적으로는 우리 영업팀에서 어떤 영업팀들의 전략을 가지고 우리 판매를 이뤄낼 것이냐. 그 다음에 공장이나 회사의 여러 가지 내부적인 것들, 리소스들을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가 사업들을 더 키워나갈 것이냐. 좋은 인재를 선발하고 또 좋은 인재를 육성하고 이런 개발 전략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또 회사가 좀 더 좋은 성장을 사람들과 함께 해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시스템. 자, 작년에 이제 우리가 프랜차이즈 하면서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얘기 배웠었죠. 이 시스템은 사실은 모든 회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회사가 어떤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회사가 내가 작은 가게 안에서 몇 명이 해서 뭔가를 해나갈 때는 개인의 1인의 역량으로 모든 게 다 커버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좀 더 규모 있는 뭔가를 하게 되려면 시스템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결국은 동일하게 그 안에 구성원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생산성을 만들어낸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정보 전략. 앞으로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죠. 이런 정보들을 잘 이용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잘 활용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를 잘 활용하는 회사,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이 또 외식 창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술적인 노력들,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더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죠. 자, 목표 전략,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나의 창업을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는 것. 그게 목표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내수시장이 되게 작은 나라예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5천만이면 인구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내수시장의 규모가 제대로 좀 이루어지려면 인구가 1억 이상은 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산업의 많은 부분들이 수출을 해서 먹고 살죠. 근데 외식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업도 반드시 이제 앞으로는 수출을 통해서 해외 진출을 통해서 사업 전략을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창업가는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이러한 부분들까지 고민할 수 있는 사업가, 창업가가 되는 것이 전 중요하다.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것까지 고민할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결국 이런 것들을 내가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이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잠깐 했었나요? 여러분 선배 중에 이제 그런 잼 같은 거를 개발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레시피로 잼을 만들어서 팔고 싶고 유통시키고 싶다.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허가받는 과정에서 지금 아직은 조금 이제 어리기 때문에 그 일이 좀 쉽지 않아서 중단하긴 했지만 이게 바로 이제 하나의 어떤 사업의 굉장히 중요한 시작인 거죠. 그러면 이게 잘 되면 내가 언젠가는 이걸 수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식자재들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 다 이제 그런 개념 하에서 수출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빠르게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업은 저는 개인이 혼자서 이렇게 슈퍼맨처럼 배트맨처럼 슈퍼우먼처럼 혼자 다 할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한 거를 뭔지를 내가 명확히 하고 그거를 잘 빌려오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기능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내가 부족한 것들은 스스로 정확히 인지하고 이제 계속 내가 뭔가 그런 것들을 잘 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그걸 잘하는 사람들을 잘 같이 파트너로 만들어서 같이 잘 해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친구끼리 뜻이 맞는 친구들이 동업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거죠. 어떤 친구는 기획력이 좋고 어떤 친구는 내가 음식을 만드는데 굉장히 재능이 있고 어떤 친구는 감각이 좋아서 서로 셋이 뭉치면 드림팀이 되는 거예요. 드림팀. 그런 창업은 그런 식으로 충분히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